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자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아틀란티스의 현자 토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그 에메랄드 서판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9번째 서판에 대한 강의록 발췌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번 탐구 주제가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열쇠입니다. 공간의 자유. 지난번 8번째 서판이 신비의 열쇠였잖아요. 그 형태 없는 빛 같은 존재가 어떻게 물질적인 몸을 갖게 되었는가, 그런 근원적인 변형에 관한 거였다면요. 네, 존재의 형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번 9번째 서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온갖 종류의 갇혀있음.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좁은 방 같은 걸 넘어서요. 그렇죠. 가슴을 막 옥죄는 듯한 답답함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정신적인 한계까지 이런 속박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내용 자체가 뭐랄까 조금 형이상학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딪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대해서 좀 새로운 통찰 아니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9번째 서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강의록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종류의 공간적 속박을 겪고 있는지 이걸 먼저 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각이 시작이죠. 단순히 좁은 방에 산다거나 하는 그런 물리적 제약 외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강의록은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의 속박을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3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물론 가장 명백한 거, 물리적 공간의 제약입니다. 중력 때문에 땅을 벗어나 날아다닐 수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네, 그건 누구나 느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공간의 속박이에요. 감정적 공간이요? 네, 흔히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숨 막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감각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 마치 비좁은 상자나 감옥 같은 데 갇힌 듯한 상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갇힌 느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정신적 공간의 속박입니다. 정신적인 속박? 네, 생각이 좁아지고 창의성이 막히고 지적인 능력이 압박받아서 마치 머리가 굳어버린 듯 멍청해지는 느낌. 그런 걸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죠.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갇힘이네요. 그냥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답답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도 일종의 공간적 속박이다. 이런 관점이 참 신선한데요. 네, 그렇죠. 공간을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기분 전환 삼아 바람을 쐰다거나 이사를 가는 것, 그런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서판에서 제시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확신, 컨빅션, 이걸 얻는 거예요. 확신이요? 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게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나의 의지가, 나의 내면 상태가 실제로 공간의 속박을 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체험, 그리고 그 근거를 스스로 막 쌓아나가면서 얻어지는 어떤 깊은 깨달음, 그런 종류의 확신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쌓는다. 이게 좀 추상적인데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막 답답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죠? 강의록에서는 심상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심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 그림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만은 아니다. 네, 어떤 뚜렷한 느낌이나 아니면 명료하게 정리된 생각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느낌이나 생각까지도 심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인 답답함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대신에요, 나의 영혼이 아주 광활하고 탁 트인 공간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그런 심상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훈련이군요. 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답답함이 해소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내 감정 상태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심상에 따라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정신적인 답답함,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담는 에너지체라고 할 수 있는
멘탈체의 심상을 활용하는 거죠. 멘탈체요? 네, 막 쪼그라들고 위축된 듯한 그런 멘탈체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확장시킨다거나 아니면 마치 뇌주름처럼 그 표면적을 넓혀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심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능력 역시 고정된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심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지난번 8번째 서판에 신비의 열쇠 개념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네요. 네, 연결되죠. 그때 그 서판에서도 무릎 통증 치유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단순히 아프지 마라가 아니라 그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 그러니까 사원소의 불균형을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때 사용된 것도 결국 균형 잡힌 상태라는 심상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사례는 심상이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네. 특히 그때 사용된 심상 중 하나가 어린 시절에 통증 없던 균형 상태였다고 해요. 아, 어린 시절 상태? 네. 물론 이게 모든 원소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완전한 상태, 뭐랄까 그 아카시아,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된 근원 기록의 장이라고도 불리죠. 그 아카시아의 균형 상태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조금 낮은 수준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그 체험이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떤 심상을 사용하든 그것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상의 질뿐만 아니라 양, 퀀티티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마치 선생님 말씀에 마지못해 조용히 따르는 아이들보다는 신나서 막 환호하면서 달려드는 아이들처럼 원소들이 명령에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심상이 훨씬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이게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상의 내용, 즉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심상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강도와 생동감, 즉 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의 양? 네, 강렬하고 생생하고 확신에 찬 심상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동원해서 변화를 가속화시키죠. 반대로 좀 소극적이거나 의심이 섞여 있거나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런 심상은 에너지의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거나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태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내면의 힘을 사용할 때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듯한 아주 생생하고 기쁨에 찬 심상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공간의 속박, 그게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근본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 특히 심상과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판에 나오는 구절 중에 모든 것의 근원은 신의 불길이며 그 말씀, 진동으로 창조되었다. 그 지혜를 알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적 혼돈과 무질서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구절도 바로 이 내면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감정의 혼돈 상태와 공간의 자유가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강의록은 마음이 곧 공간의 바탕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혁명적인 관점인데요. 마음이 공간의 바탕이다. 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나 가슴 어딘가에 있다고 느끼죠? 그런데 이 관점에 따르면 사실은 우리의 몸과 모든 존재가 광활한 마음, 즉 광활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와, 몸이 마음 안에 있다. 이건 평소의 감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그럼 감정의 혼돈은 이 광활한 마음, 즉 공간을 어떻게 가리는 걸까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분노, 슬픔 같은 그런 감정적 혼돈은요. 우리의 주의 집중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아, 주의를 빼앗는군요. 네. 우리의 의식이 온통 그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만 쏠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본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광활하고 무한한 마음의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유가 있을까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 안에서 배가 막 흔들리는 것에만 온 신경을 쏟느라
자신이 사실은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공간의 속박이란 외부의 어떤 실제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주의가 내부의 혼돈에 묶여버린 결과라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렇다면 공간의 자유를 얻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겠군요. 하나는 감정적 혼돈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평온함을 찾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내면을 정화하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설령 내면의 혼돈이 좀 남아있더라도 그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더 넓은 차원, 예를 들면 광활한 우주 공간이나 내면의 빛 같은 그쪽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죠. 서탄에서 말하는 어둠의 장막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 감정의 소용돌이, 깊은 두려움, 심지어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래 와 같이 육체의 한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착시키는 그런 습관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생각이나 습관까지도 장막이 될 수 있군요. 네, 이 장막이 우리의 본래 빛, 즉 신성한 가능성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판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관점이죠? 사실 그 빛은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으며 언제나 장막을 뚫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늘 빛나고 있다고요? 네, 다만 우리가 그 빛을 보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장막 자체, 즉 어둠과 문제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아, 빛은 늘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다. 와, 그렇다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주의를 돌리는 것? 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전환입니다. 문제나 한계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주의를 광활한 우주나 내면의 빛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둘째는 심상 활용입니다. 어둠의 장막이 스르륵 걷히고 밝은 빛이 드러나는 상상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어둠의 장막 대신 나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빛의 장막을 상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빛의 장막이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의 소중한 주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라는 구절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런 말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데 강의록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흔한 해석과는 좀 다르죠. 자신을 막 소진시키면서 남을 돕는 방식,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님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것이 이 서판의 또 다른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남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그런 봉사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죠? 먼저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 충만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게 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내가 먼저 빛나야 한다. 네, 이는 영혼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영혼의 목적이요? 네, 영혼은 지구에 태어날 때 나는 이번 세계의 의사가 되겠다고는 나는 이번 생에 사기꾼이 되겠다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미리 정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다. 네, 모든 영혼은 단 하나의 동일한 목적, 즉 어떤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 그러니까 나는 본래 빛나는 신성한 존재다라는 그 근본 진실을 체험하고 실현하겠다는 깊은 서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이 같은 목적을 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테레사 수녀님처럼 헌신적이든 아니면 소위 남을 등쳐먹는 삶처럼 보이든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그 근본 서원, 즉 자신의 신성을 얼마나 자각하고 발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군요. 그렇죠. 자신을 먼저 온전히 돌보고 빛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것이야말로 주변을 진정으로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 비추려 하면 결국 자신은 어두워지고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공간에 대한 더 심오한 통찰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공간이 사실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차원들이 겹쳐져 존재한다는 설명이죠. 네, 다차원적 공간 개념이죠. 강의록에서는 태양계 안에만 해도 9개의 다른 공간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마치 현대 물리학의 끈 이론이나 다차원 우주론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수십만 년 전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렇죠. 이 서판에 따르면 이 9개의 차원은 각기 다른 진동수를 가지면서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 특히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연결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이런 다른 차원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강혜록은 그 주된 이유를 우리의 인식 방식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인식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기준으로 공간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물질 중심적인 인식? 네, 책상, 의자, 벽 같은 사물이 공간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죠. 불교에서 석가모니께서 강조하신 육체와 물질에 대한 집착은 바로 이런 물질 중심적인 인식 습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집착이군요. 네. 다른 차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공간, 그 자체, 공간이 가진 어떤 에너지적인 질감을 직접 느끼고 감각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 자체를 느껴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공간이 단순히 비어있는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식 상태와 동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공간이 곧 의식이다. 9개의 공간 차원이 불교에서 말하는 9단계의 의식 수준, 대략적으로 보살, 범천, 그리고 최종 단계인 열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 우리 자신의 내면 의식 수준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공간이 의식의 거울이다. 네.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거주하고 경험하는 공간의 질과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자체를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열의 타타가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깨달았다는 그런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열의 수준에 해당하는 특정 진동수의 에너지 상태를 나의 몸과 존재 전체가 실제로 띄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치 특정 라디오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는 것처럼요. 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의식 주파수에 맞춰져 있느냐의 문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그럴 수준이 안 돼 라는 그 생각 그 자체입니다. 아, 그 생각. 서판은 지심력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한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사고방식일 뿐이다. 네. 비록 지금 당장 열애와 같은 완벽한 에너지의 양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의식적으로 더 높은 진동 상태, 즉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을 선택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습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상태를 심상으로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며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간의 자유를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이라는 거죠. 오늘 아틀란티스인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 그 9번째 열쇠를 통해서 공간의 자유에 대한 정말 깊고 새로운 관점들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핵심은 우리가 느끼는 한계와 속박이 외부 세계의 조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 또 주의 집중의 방향, 그리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믿음과 심상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었죠. 네, 내면의 역할이 크다는 것. 물질은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이며 공간은 우리가 감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차원적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 상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강의록의 가르침처럼 만약 공간 자체가 의식의 한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서로 다른 공간 차원들을 연결하는 통로라면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율함으로써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주하거나 창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깊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아주 거창한 변화가 아니더라도요.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을 품고 내면의 작은 조율들을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공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